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하는 것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됐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아직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 예고된 게 올라오진 않았던데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되고, 수도권 전부 다 하고 광역시, 그 다음에 도의 시지역만 하고 군지역은 안 할 모양이더라고요. 경기도는 군도 해야 되겠죠. 경기도는 수도권이니까 전부 다, 경기도 빼고 나머지는 군지역은 신고 안 하는 걸로.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개정된 내용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포되려면은 아마 6월 시행되기 전에는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는 전월세 신고할 의무 없다고 했죠. 작년 7월 31일 소위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 계약갱신 요건,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개가 골자였는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는 7월 31일부로 시행했고요.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제기 대상입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9가지 있었습니다. 계약서 필요제기 대상,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앞에 법령에서도 다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많이 분쟁이 되는 게 계약금이죠. 계약금은 통상 1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10%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시험에 이런 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면은 1,000만 원 받은 돈에다가 자기 돈 1,000만 원 더 보태서 2,000만 원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매도인 입장이라면. 이 경우 해약금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1,000만 원이죠.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받은 돈 1,000만 원 말고 자기가 보태주는 돈 1,000만 원이 해약금입니다. 지금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려고 하는데 집이 몇 천만 원 올라가 버리면 계약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계약을 깨려고 하겠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이런 거 깨기 싫으면은 처음부터 아예 계약금을 많이 걸거나 아니면 1,000만 원 계약금 걸면서 특약으로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0만 원은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적으면 계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만 걸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자꾸 깨지면 개업공개사도 중개보수 받기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깨지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약서 필요제기 대상이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536페이지 매매 비용,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부 실무 현업에 가면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536페이지 매매 비용인데, 아니 저한테 어떤 현업에 있는 분 전화를 와가지고 매수인이 또 청량을 하자고 하는데 응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더 하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청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량을 안 한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청량 비용은 매도인, 매수인이 균분 같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청량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으면 50만 원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매도 우위 시장이냐, 매수 우위 시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매도 우위 시장이면 매도인이 그럼 하고 싶으면 매수인 네 돈 가지고 청량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매수 우위 시장이면 청량에 불응하면 돈도 매도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 매매 비용은 당사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청량 비용이나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기조사항은 특별히 법에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냥 거래계약서라고 돼 있고요.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교환계약서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제 임대차계약서는 뭐 상가라면 권리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런 거 특약 많이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현업에서 저도 해봤는데, 주인은 권리금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2015년 권리금 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에는 그런 특약을 많이 넣었다고요. 그때는 효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한 이런 특약은. 또 이제 주택인 경우는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새 아파트는 내요 안 내요? 새 아파트 바로 입주하면 장기수선 충당금? 새 아파트는 안 내요. 1년 지나야 내요. 사용검사 받고 1년 경과한 날부터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는 금액이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주택법에 안 나오나요? 옛날에 주택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갔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는 살고 나중에 나갈 때 받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특약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하면 그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특약으로 그렇게 하면. 근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그런 특약을 굳이 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특약이라면 특별한 약속이 특약이잖아요.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는데 특별히 약속을 하면 누군가에게 불리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불리하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죠. 굳이 개업공개사가 먼저 그런 특약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 내기로 특약할까요? 하면 임대인이야 좋아하겠죠. 근데 임차인은 기분 나쁘다고 계약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그런 특약 굳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도 만약에 계약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가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었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죠. 아무 말 없으면 임차인이 주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 없다고요. 계약기간 다 안 채우고 나가더라도. 근데 주인들이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특약을 넣으라고 요구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한테 말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특약을 원한다. 그럼 합의가 안 되면 계약 못하게 되겠죠. 임대차는 요 정도만 보고, 그 540페이지 5번에 조세공과 세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 현업에서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 재산세 종부세 내야 되죠.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 세금 다 내야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6월 1일 날 잔금 치르자고 하는데 굳이 매수인한테 그런 말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하면 계약 깨질 수도 있겠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지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말하면 계약 깨진다고. 네가 지금 오늘 잔금 치르면 세금 10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내일 하면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이러면 그럼 내일 하겠다 이러면 또 매도인은 내일은 안 팔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알고만 있고요. 물으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누가 내냐 이렇게 물으면 매수인이 낸다, 그러면 안 하겠다 하면은 그 대신에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거 금매다. 6월 1일 내일 하면은 이거 더 가격 올라갈 수도 있다. 차라리 100만 원 세금 내더라도 지금 금매물 몇천만 원 더 싼데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게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시세라는 거는 뭐 내일 사면 1,000만 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내일 사면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다. 이거 금매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한 게 그 완전 거짓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유도합니다. 자, 542페이지 전자계약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오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우리 책에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보다 제가 오늘 문제를, 그래서 전자계약서와 관련된 걸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 문제가 전자계약서와 관련되는 게 4문제나 내드렸습니다. 전자계약서가 30회 시험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2번 출제됐습니다. 2문제. 이제 올해 세 번째 시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문제는 거의 낸다고 봐야 돼.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다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전자계약서가. 전자계약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치보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문제 낸 게 그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자주 하기 질문에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계약서는 오늘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하면서 이 전자계약서에 대해서 3시간씩,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만 3시간 강의를 해봤어요. 거기서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PPT 자료로 아니면 그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게 바로 프로젝트 빔으로 쏘면서 그냥 현실적인 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1번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2번,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 명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현업에서 보면 애인이 사준 휴대폰, 부모님 휴대폰 이런 게 많더라고요. 자기 거 아닌 게. 본인 휴대폰 없으면 계약 못합니다. 본인 휴대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번,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자계약은 오직 법무사도 안 되고요. 변호사도 안 되고 개업공개사, 회원 가입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근데 현업에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에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해요. 자기들이 쓰겠다고. 이 시스템을 돈을 엄청나게 정부에서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편리성, 그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좋은 점, 편리성, 안전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 3가지를 특징을 드러났습니다. 경제성. 3가지가 특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그래 강의하면서 편리하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 현업에 있는 분들 불편하다 딱 이렇게 하고 절대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처음 하면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오면 작동 안 하다 보면 불편하죠. 저도 누나가 78살인데 스마트폰 지금 쓰다가 도저히 그 며느리한테 알려달라 하니까 며느리가 카카오톡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니까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전화나 통화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안 알려줘가지고 결국 못해가지고 바꿨어요. 다시 2G 폰으로. 그 스마트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뭐 며느리한테 알려달라 해도 안 알려주고 처음에 제가 알려줬거든. 카카오톡 알려줬더니만 아들이 보니까 해외에 한 달 동안 며느리하고 여행 간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여행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사진 보고 짜증내더라고. 그래서 그냥 누나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나도 할 줄 모른다고 안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거 한번 처음에는 불편하죠. 근데 해보면 편리하죠. 똑같아요. 스마트폰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한 게 블록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계약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뭐 도로 몇 미터 도로에 접했다 이런 거 일일이 쓸 필요 없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블록 해가지고 인적사항만 바꾸면 돼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어쨌든 편리하다고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안전성.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했다고 아예 본인 확인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요. 휴대폰 만들 때 본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죠? 미성년자면 부모 그 동의서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더라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이런 거 있어야 되죠?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한 번 더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남의 물건 팔아먹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그만큼. 그래서 안전하고요. 경제적인 거는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 임차인은 대출금리를 0.2% 정도 할인해 줍니다. 그냥 대출금리 할인해 준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뭐 몇 퍼센트인지는 은행에 따라서 이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겠죠. 대출금리를 할인해 준다. 아마 홈페이지 지금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지가지 들어가면 500만 원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다. 뭐 20년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5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무대행 보수, 우리 중개 수수료도 중개 보수로 받는 것처럼 법무사 그 등기대행 보수더라고. 수수료가 아니고 등기대행 보수도 30%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라고요. 그럼 경제적인 거는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사실의 혜택이 있어요. 매도인이나 개업공개사한테 직접적으로 돈으로 혜택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안전하니까 사고를 안 나니까 간접적인 효과는 있는 거죠. 개업공개사도 중개사고 나면 맨날 불려다니고 뭐 업무정지당하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있다고요. 대출금리 할인해주고 등기 신청 대행 보수를 할인해주니까 한번 휴대폰으로 전자계약서나 부동산 거래 정식 명칭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저는 제가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에게 강의를 하려면 한 번도 안 해보고 강의하면 개업공개사가 자기들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강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저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봤어요. 한 번씩 강의하려고. 진짜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니까 이게 뭐 이런 거는 직접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타임 스탬프, 시점 확인필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확인필. 타임 스탬프가 있어요.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프라고 시점 확인필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게 노란 타임 스탬프가 두 개가 있거든요. 도장이 두 개가 있는데 계약 성립되면 이게 타임 스탬프 1이 노란 그 색깔이 칠해져 가지고 도장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타임 스탬프 시점 확인 2필 도장이 찍히고요. 매매 계약인 경우는 계약 성립되면 타임 스탬프 1,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수리되면 타임 스탬프 2 도장이 찍힙니다.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600원인가 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 가면은. 근데 이번에 지금 신문에 오늘 나온 거 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된 것도 전월세 신고하면은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돈도 안 받고 해준대요. 그래서 이런 게 안전하다고. 이런 게 타임스탬프가 부여되고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요.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받고요. 1번에 3번 받고 4번.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개사무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가 바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 들어가면은 위에 중개사무소 찾기가 있어요. 저도 계약을 하면서 이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을 안 하니까 중개사무소 가니까 전자계약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지인이 전자계약서로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도 할인된다고 그랬는데 중개사무소 가서 이미 중개사무소 굉장히 영업을 잘했더라고요. 이런 물건 안 나온다. 빨리 가계약금 걸으라고 해서 300만 원 가계약금 걸고 와 버렸더라고요. 가계약금 300만 원 그런 상태에서 전자계약 사자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개사무소 찾기 명단에 가보니까 있어. 명단은. 그러니까 미리
명단 보고 전화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 안 하면 안 갈 건데 혹시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 좋아요. 대출금리가 할인되니까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중개보수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겠죠? 안 해보니까 귀찮아가지고. 해본 사람들은 쉬운데 스마트폰 처음 쓰는 분들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꼭 그 중개사무소 찾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부 가능하다고 등록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수교육 다니면서 이거 해야 된다 해서 다 회원가입은 해놨어요. 회원가입은 해놓고 현실적으로 작성은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면 다른 중개업소 가려고요. 이러면은 중개보수 받으려고 가능하다고 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인, 매수인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했는데 거래 당사자들은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5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2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한 지역 제한, 원래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실시를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지역 제한 없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부동산 종류 제한 없습니다. 토지, 주택 다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월세, 매매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인 간 직거래 시는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회원 가입되어 있는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따라서 정답이고요. 3번 역시 3번도 1번이 답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의 단점은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시험에 나오면 안전하다고 했죠? 우려 전혀 없대요. 정부 이야기로는. 저도 사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제가 기계적 시스템은 모르지만 공인 안전 그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돼가지고 정부 말로는 안전해야 돼요.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다. 암호화해가지고 아마 이걸 보유하고 있대, 정보를. 4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보다 불편하다 하면 안 되고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수는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했는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중개사무소가 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카드 가맹점 가입 안 하는 게 불법이다 아니다? 여신금융업법 위반이다 아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는 가입해놓고 현금하고 차별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이죠?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현금하고 차별하면. 현금으로 하면 좀 더 비싸게 내라고 하는데 많잖아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런 거? 많은데 현금으로 하면 카드 수수료 10,000원 더 내라 하고 이런 거 많이 있던데요. 저도 지금도 그거 국세청 아니면 세무서에 들어가면 세무서장, 제가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무서장과의 대화라고 있어요. 각 세무서, 국세청, 세무서, 안산 세무서, 시흥 세무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들어가면 세무서장과의 대화 있어요. 거기에 글 올리면 2주 안에 연락 와요. 근데 사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차별하면은. 차별하는 건 안 되지만 아예 가맹점 가입을 안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안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사무소는 가입을 거의 안 했는데요. 일반 가게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안 하면은 현금 달라고 하면 현금 없는데요. 가맹점 가입 안 했는데 그럼 다음에 와서 줄게 이래버리고 가버리면 받기 힘들죠. 다 하니까 전부 다 해놨잖아요. 카드 가맹점 가입을 현실적으로. 근데 중개사무소는 지금 거의 안 했죠. 카드 가맹점 가입을. 그래서 중개보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맹점 가입을 안 했다면 개업공개사가. 5번 전자계약을 한 경우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거래가액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죠. 시스템상 확정일자 보여되고
실거래가액 신고한 걸로 보고 해제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되고요. 단 등기 신청 대행 보수를 30% 정도 할인해 준다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4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대출 서비스 우대금리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된다고 했죠? 매수인, 임차인, 대출금리 할인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회원 가입해야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회원은 따로 가입 안 해도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 회원이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맞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우리 은행 법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행에서는 법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가능한데 전자계약서 작성할 때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3번이 따라서 답이고 4번은 개업공개사 회원은 개인 법용 공인인증서를 전자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개인 법용은 안 됩니다.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나 또는 사업자 법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죠.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법조문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보고 실거래 신고한 걸로 보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이런 지문이 나올 확률은 없죠. 그건 법조문에 있는 것들이니까. 아직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5번 대면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은 별도로 서명을 위한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앱을 설치해야 한다 했는데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스마트폰 앱이나 또는 태블릿 PC 있으면 됩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앱은 있어야 되죠. 개업공개사는. 왜냐면 거기다 서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데스크탑 PC 같은 데는 서명이 안 되잖아요. 화면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나 태블릿 PC가 있어야 됩니다. 태블릿 PC 없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들은 다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넓은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휴대폰 가지고 너무 화면이 좁으니까 태블릿 PC를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개업공개사들은 현실적으로. 4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서는 (7번) 거기 545페이지 이 법조문에 있는 거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경제적 측면 우대금리 등기 신청 수수료라고 있는데 등기 신청 대행 보수입니다. 보수 이런 걸 할인해 주니까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양가로 3번에 그 안정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여기 안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정하고 안전하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546페이지 양가로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확정일자 부여받으러 동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도 없다. 시스템상 다 부여된다. 자, 그 다음에 547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양가로 1번에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전매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즉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되고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548 소유권 보존 등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548 맨 밑에 3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10%입니다. 10%.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이 4%잖아요. 그 1000분의 40이잖아요. 거기에서 1000분의 20을 빼면 2%죠? 2% 곱하기 5배니까 5%입니다. 5%. 549페이지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맨 뒤에 매매, 교환, 승여계약이 금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매는 금인받지 않습니다. 왜? 실거래가액이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죠. 따라서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액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매매는 금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왜? 전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 교환계약은 거의 없고 증여계약은 중개와 친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증여계약 오늘 아침에 그 세금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증여받고 5년 안에 다시 팔면은 또 세금 나오죠. 조심해야 돼. 이게 세금 부분이 미리 팔아놓고 보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 팔아놨으면 이미 소용이 없고요. 팔기 전에 미리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팔아야 유리한지 이런 걸 미리 다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판결서 등도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금인받지 않는 경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도 안 받고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고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5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받거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하면 금인 안 받는다고요. 550페이지 양가로 1번 금인신청자입니다.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금인신청 관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인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이고 읍면동장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금인신청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 1, 대금지급관계. 그 5번에 보니까 부동산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부동산 개업공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동산 개업공개사라는 말은 없죠. 지금 법조문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돼 있어요. 중개업자를 개업공개사로 우리 책에 고쳐놨는데 아직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개업자라고 돼 있다고요. 중개업자라는 말은 2014년도에 개업공개사로 바뀌었는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직도. 그만큼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왜 아직도 이렇게 돼 있냐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이게 이제 실거래가액 신고제도가 2006년 이후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실거래가액 신고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인데 동그라미 1번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 즉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금인도장 찍어줍니다. 즉 실거래가격, 통장 입금표 보자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계약서에 금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3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 금인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약서 사본 한 통을 각각 송부해야 된다. 자, 전매시 금인 신청 의무 및 제재인데 양가 1번 계약 후 전매시 금인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가로 2번 탈세를 목적으로 중간생략 등기하면 맨 마지막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어간다고요. 오늘 문제에 하나 내놓긴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인은 거의 안 나오니까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민사특별법에서. 중개실무에는 뭐 해마다 나오지는 않고요.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탄생했습니다. 이 법이. 김영삼 정부가 처음 되고 나서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군 하나회 척결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95%였어요. 초창기 때 김영삼 정부. 그러다가 1997, 98년도 IMF를 맞으면서 그만두기 전에는 지지율이 최고 또 낮았어요. 최고 높았다가 최고 낮았죠. 막판에는. 자, 실명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진정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553페이지 명신탁. 명신탁이라는 것은 명의를 맡긴다는 뜻이죠. 명신탁이란 첫 번째 줄 부동산만 명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동산은 명신탁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란 여기서 판례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제 부동산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도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명신탁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기타 물권입니다. 물권 밑줄 치시고요. 채권은 명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나 체결해 주더라도 임차인은 애인 이름으로 해주고 돈은 내가 냈다 하더라도 그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인이 전세권자로 해주고요. 돈은 내가 냈다면 그는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자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물권이잖아요. 전세권은. 채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죠. 현업에 있어 보면 그런 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젊은 여자분하고 나이 많은 남자분하고 와가지고 남자가 돈은 내고 임대차 계약 1년 체결해주고 만약에 예를 들면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이렇게 하는데 1년 동안 월세 하나도 안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1년 지나가지고 딴 남자 만나가지고 또 옆에 가서 세웠고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싸우고 이런 걸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도 실명법 위반 아닙니다. 그런 임대차니까.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해주면 명신탁이라고요. 돈은 내가 내고 전세권자는 애인 이름으로 해주면. 물권이니까 채권은 명신탁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명신탁이라고 합니다. 추인, 추후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민법에 추인 나오죠. 자, 명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양가로 2번. 명신탁 약정 및 명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원래 무효인데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동그라미 2번 맹신탁 약정 및 맹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을 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554페이지 명신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게 양도담보, 가등기하는 게 가등기담보죠. 민법에서 따라서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중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워요?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중에서 전형담보라고 하면 뭡니까? 저당권, 건저당권, 민법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전형담보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를 하는 거하고 건저당 설정 등기하는 거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채권 회수하기가 쉽냐고요.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중에서. 전형담보라는 게 뭐예요?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담보를 전형담보라고 하죠.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거는 있잖아요. 비전형담보라는 거는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고 민사특별법에 있다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죠. 뭐가 더 돈 받기가 쉬워요? 채권자 입장에서. 비전형 담보가 더 쉽죠. 건저당보다는. 건저당 돈 받으려면 이거 현금화하는데 1년 걸려요. 경매 넘겨가지고 배당 받으려면 1년 걸린다고요. 최소한. 근데 비전형 담보는, 양도담보는 이미 명의가 채권자 앞으로 넘어와 있는 거고요. 가등기 담보는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돈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이게 가등기 담보잖아요.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 손해축소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나 보더라고요. 대뇌의 기능은 정상적이래요. 이거 다 사고로 생각은 하는데 손해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나 봐요. 거의 지금은 말도 못하나 보더라고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뭐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산이에요. 청산. 청산이 뭐냐면 조폭들이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다고요. 10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잡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가등기 담보를 하고 1억을 돈을 빌려준다고요. 오늘까지, 만약 오늘 날짜, 오늘 며칠이에요? 2021년 4월 15일까지 안 갚으면 본등기 넘겨주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돈을 1억을 빌려준다고요. 오늘 돈 갚으러 가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폭들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 나타나가지고 너 어제까지 안 갚으면 10억짜리 다 나한테 넘겨준다고 했지? 해가지고 본등기 넘겨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법은 취지가 뭐냐면, 그러면 9억은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10억짜리 담보 잡았으면 채권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10억 다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법은 양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민사특별법이 6문제 나오잖아요. 5개 법에서. 민사특별법은 쉬워요. 한 번만 들어보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민법이 또 전부 다 어디가 쉬운 거예요? 앞에 총칙보다는 뒤가 쉽죠? 총칙은 관념적이니까 어려워요. 아까 뭐 현명주의 이런 거, 표현대리, 묶은대리 이런 거, 뭐 대리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법률행위가 가장 어렵잖아요. 용어. 법률행위가 뭔지. 법률행위라는 말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사실 그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게 독일 어원은 레이츠 게셰프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라는 그 용어 자체가 독일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가. 어쨌든 뒤에 이게 그 민사특별법 다 맞춰야 된다고 6문제, 5개 법에서 6문제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맹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상호맹신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라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 그 재건축, 그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재건축 조합에다가 명의신탁을 신탁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수탁자고 수분양자, 원래 소유자들이 신탁자죠. 맡긴 사람이죠. 그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와 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들이 보통 비리로 구속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합 총회를 안 하고 거의 대의원 총회에서 거의 의결을 하거든요. 대의원들은 조합장 자기 측근들 임명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조합 아파트에 한번 분양받아 살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자하고 엄청나게 반목이 심해요. 저는 일반 분양을 받고 조합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 비조합원이니까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비조합원 대표로 동대표 출마해가 떨어졌어. 조합원이 동대표 되고요. 그 망신만 당하고 떨어지고 90명, 한 동이 90명인데 제가 3표 받았어, 3표. 제가 하나 찍고 다른 사람 누가 2명이 찍었더라고요. 그 이사 팔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못 살고. 어쨌든 그 굉장히 심하더라고. 조합원들은 좋은 청수 받고 분양가도 싸고 일반 분양은 비싸고 좋은 청수 안 좋은 거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피해의식이 있고 안 좋아요. 계속 살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럼 처음 봤어. 막 입주자 대표하는데도 대표회의 하면 뭐 전부 다 막 와서 보고 있어. 그렇게까지 무섭게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조합 아파트는 그렇더라고요. 비조합원들하고 막 무슨 이야기 하는지 창간하려면 미리 또 뭐 말해야 되고 그렇더라고. 그냥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발행권도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발행권 뭐 감치 명령하는 것처럼 그만 말하지 마세요 하면 말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하여튼 치열해고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소유자다. 그래서 조합장이 사실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고 그래놓고 건설회사하고 짜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더 내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합장은 건설사에서 돈 받아먹고 구속되고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소유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편한 세상 뭐 삼성레미안이니 이런 대우프로지오 이런 큰 건설사들은 이거 105 신도시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도시 안 들어갑니다. 판교고 이런데 레미안이나 이 편한 세상 이런 거는 왜 안 들어가냐면 위험하거든요. 신도시 들어가면 분양이 다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요. 지나고 보면 분양이 잘 돼서 좋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모르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건축 조합을 수주받으면 그거는 이미 분양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재건축 조합은 그냥 도급 계약 체결하고 공사비만 받으면 돼. 공사비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 조합장하고 짜고 돈 더 받는다고 추가 분담금. 원래 추가 분담금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뭐라고 불러요? 청산금이라고 하죠.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아직 한 번도 그거는 배웠어요? 그 배웠는데 지금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려면 점수 안 나와서 포기하려면 보지 말라고요. 그렇게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 또 점수 안 나오고 포기하려면은 지금 뒤죽박죽 돼 있다가 나중에 10월 말쯤 10월 달 돼야 찬바람이 불어야 그게 정리가 된다고. 지금 당연히 뒤죽박죽 돼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다 정리되면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말하는데 1년 걸려요. 장윤정 딸도 말 잘하더라고.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나올 때 말 못했잖아요. 1년 돼야 말을 배우듯이 여러분들도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이게 점수가 나와요. 한두 달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멘탈 흔들리면 안 된다고. 모의고사 점수 보고 뭐 이거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갈등을 한 번은 하게 돼요. 슬럼프가 빠진다고요.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걸 자기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고요. 학원 안 다니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포기해요. 정도에 혼자서 알아서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그냥 학원 시험 볼 때까지 학원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본다. 무슨 소리를 하든가지 끝까지 내가 다 들어보고 후회 없이 공부를 해야 내년에 안 한다고요. 후회가 남으면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할 수밖에 없죠. 조금만 내가 더 했으면 합격할 수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하면 재수할 필요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떨어지면 포기해야 돼. 더 이상 해도 안 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지금부터 너무 무리하고 잠은 8시간 자야 돼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이는 안 좋죠. 잠은 8시간 자고 지금 나중에 10월 달 돼서 열심히 하면 돼. 마지막 한 달 9월 10월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지금부터 너무 무리하면 또 그때까지 못 가고 쓰러진다고요. 근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수탁자 받을 숫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죠. 그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실명법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다, 내 명의다. 근데 밖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명의신탁이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명의신탁이 아닌 걸 봤는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뭡니까? 특별한 예외죠. 그러면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사법고시 시험에 나왔어요. 명의신탁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인데 특별한 예외가 인정된다. 원래 명의신탁은 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처벌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그리고 원래 무효인데 아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라고 했죠. 근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 명의신탁의 유래가 1910년대에 일제시대 때 명의신탁 이게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는 문기제도라고 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한명회 이런 거 보면 한명회가 상납할 때 보면 집문서 갖다 주면 그냥 그걸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에서 이걸 도입했다고 등기제도를 도입했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땅이 누구 땅이냐면 문중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배웠는데 조선 말기를 제가 볼 때는 완전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부족 국가였습니다. 사실 거의 종중 문중 어른들이 다 지배를 했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중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 너 그 호죽에서 파낸다 문중에서 그럼 무서워가지고 막 저도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릴 때 여자친구하고 손잡았다가 적발돼가지고 아버지가 너 동네 창피해서 못 사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도시로 나갔어요. 당장 결혼하든지 나가든지 하는데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학생이.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때는 막 문중에서 쫓아내면 무서워서 나갔다고요. 왜냐면 모든 재산을 다 문중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문중 힘이 세니까 그 민족혼을 전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등기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등기해라. 문중 앞으로는 등기 안 된다. 개인 앞으로 등기해라. 자연인 앞으로. 등기 안 한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보고 몰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종중이 그 종손, 장손, 큰아들 앞으로 다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시골에 땅이 많이 있는데 제 땅은 하나도 없고 전부 형님 앞으로 다 됐어요. 명의신탁이 계속 명의신탁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가니까 그 문중 어른들이 형님 앞으로 돼 있는 거 너 법 공부했으니까 말해봐라. 지금 형님 앞으로 돼 있는데 문중 앞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형님은 내가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너 이야기해봐라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말해서 누구 형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중 어른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전부 가족 간에 가족이 다 해체되고 한 거죠. 서로 돈 때문에 다 명의신탁을 하다 보니까 명의신탁의 유래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중,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을 대부분 해놨어요. 문중 땅을. 자,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55페이지부터. 오늘 문제 좀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